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친일의 역사적 상황, 그 설명과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애국가 작곡가이며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왔던 안희태의 음악적 행정은 주로 친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특히 최근 이르러 안희태의 과거 유럽에서 음악적 행보가 독일 친나치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희태는 현재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애국가를 작곡한 음악가입니다. 그런 만큼 그의 음악성보다 일제 식민 통치 시절 친일에 대한 평가가 국민에게 더 큰 관심거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음악가로서 최초 세계적인 명성을 누린 안희태는 한국인에게 음악적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고, 또한 그의 대표작인 코리아 환타지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몽환적 환상 속에서 묘사한 뛰어난 곡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안희태의 음악 세계는 단순히 한국인의 감성을 뛰어넘어 세계인들에게 심오한 감동을 주고 있으며, 국민이 부르고 있는 애국가 속에 그의 조국 사랑이 한껏 스며들어 국민에게 무한한 애국심을 고취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희태에 대하여 이러한 평가보다 만주국 등 친일적인 음악 작곡과 지휘 행적에 대해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유럽에서 그의 음악 활동은 친나치 의혹까지 첨가되어 현 애국가를 바꾸자 하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친일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오늘날까지 역사적 인식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관 속에 식민사과이라는 친일 사상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특히 3.1절 및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친일은 국민들에게 청산돼야 할 역사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안희태의 음악 활동은 친일이 아니면 애국이라는 이분법에 의하여 각각 정반대의 평가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즈음 최근에 제기되었던 안희태의 독일의 친나치 관련성 의혹은 선전적으로 확산되어 애국가가 마치 반민족적이고 반인류적인 음악으로 평가될 정도로 심하게 폄훼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희태에 대한 평가가 친일 넘어 반인류적인 독일 나치와 관련성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그의 작곡가인 애국가는 수치스러운 곡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 연구에서 개인 혹은 인물에 관한 서술과 평가는 자칫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역사 연구에서 개인사는 그 시대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역사학은 기존 역사학이 추구했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역사학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역사가의 평가에 의존되어 왔던 기존 역사학은 이제는 새로운 역사학에 의해 점차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사학은 단순히 사실에 집착하여 근본적인 이해를 소홀히 해왔던 점을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은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시대의 전체적 상황을 드러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역사와 평가는 감정이나 혹은 개인적인 이념에 갇혀서 행해질 경우 오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에 의한 이념의 담론으로 현대사를 바라본다거나 친일 프레임에 의해서 개인의 삶을 조명하고 평가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과학적인 객관적인 면에서조차 진정한 서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는 데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 생활이나 혹은 활동을 초점에 맞춰주면 개인의 감정 혹은 자신의 주관적인 사고나 사상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예컨대 역사의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역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관이 배제된 완전히 사실을 중시합니다. 실증주의 사학에서 역사의 역할은 자신의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평가하는 것에 머물러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안희태 연구의 경험을 보면 애국자 혹은 친일 프레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된 친일 프레임 속에서 안희태의 친일 행각 자료 찾기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적이고 단편적인 프레임 속에서 한 인물이 제대로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상 똑같은 상황을 겪어보지 않는 한 그 시대의 총체적인 지식을 확보하지 않으면 누구도 한 개인의 삶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평가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희태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더더욱 몇몇 사료를 가지고 정황과 배경을 살피지 않은 채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을 평가하는 것은 역사 연구자에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특히 역사 연구에서 사료의 해석은 그 시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하기 십상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의해 창출된 상황들, 식민 제국의 종말, 그리고 식민 통치를 받았던 국가와 민족들에 대해 당시 식민주의 역사적 상황 속에 겪었던 실제적 사실들을 밝혀내는 역사 연구 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가는 연구에서 인간의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역사학의 작업은 인간의 의도를 이해하여 일관된 역사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역사 이론에서 비추어 보면 친일에 대한 연구는 앞서 설명한 혹은 일상사, 개인사처럼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역사의 재구성이 아니라 단지 사적이고 정치성만 추적하여 역사 연구가 아닌 저자의 주관적 생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역사가 해석으로부터 독립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역사적 사실은 반드시 역사가 해석이 필수적이며 그래야 그 사실들이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역사 연구하는 과거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아직도 현실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행위는 역사가 그 배후에 놓인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역사학에 대해서는 죽은 것, 곧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생각의 역사이고 역사가 그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생각이 역사가 마음속에 재현되는 것입니다. 아니때 생각이 그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역사가 마음속에 재현되는가? 이 물음을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역사가 마음속에 과거의 재구성은 경험적 증거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는 자신이 속한 시대 흐름에 속박당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반공시대의 반공의 사상에 매몰되었고 친일 청산의 흐름 속에서 친일 프레임 속에 속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가는 이 점을 유의하여 과거의 경험으로 들어가 그 시대의 사실들과 대화를 해야 올바른 역사를 설수할 수 있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역사가가 반드시 자기 시대의 눈을 통해서 연구의 시대상을 살핀다면 또한 현재의 문제를 비추어 과거를 본다면 역사적 사실은 사라지고 해석만 남게 됩니다. 사실의 정확성 확인에 그치지 않고 연구 주제에 관련된 모든 사실, 알려진 것이든 혹은 알려지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들을 그려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역사가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그려내려고 한 목적에 맞춰 한쪽 것들만 나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역사가는 하나의 개인이나 다른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사회적인 현상이고 자기가 속한 사회 산물인 동시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사회의 대변인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그 시대의 산물이고 식민주의 사학은 일제 식민 통치 산물이며 민족주의 사학은 해방 후 친일청산의 산물입니다. 예컨대 마이네커는 세계 시민주의와 민족 국가에서 비스마르크 제국이 독일 민족적 이상의 실현물로 여겼고 민족주의를 보편의 최고의 형태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스마르크 시대를 이어받을 빌레름 시대의 산물이며 버터필드의 다음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한쪽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역사의 모든 죄와 궤변의 근원이다. 이것이 비역사적이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다. 그리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이에치 칸은 역사를 연구하기 전에 역사가 먼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역사가는 그 시대의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한국 사회의 산물은 친일 청산이다. 여기에 역사가도 자유롭지 못하다. 예컨대 미국 역사가는 역사상의 인물들을 사회적 경제적 힘에 의하여 역사적 인물들을 대량 학살했다고 지정한 바대로 현대사에서 특히 일제 식민 통치기 혹은 해방 후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개인으로서 인간 행위는 집단 혹은 계급으로서의 행위보다 더 흥미를 주기 마련입니다. 어느 쪽이든 더 잘못되었다거나 덜 잘못되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컨대 엘리자베스 테일러 체제는 제임스 1세가 이 체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고 11세기 영국 혁명은 스튜어트 왕조의 처음 두 왕이 어리석기 때문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나쁜 왕 종과 착한 여왕 엘리자베스 학설처럼 공산주의 기원과 성격을 분석하기보다 공산주의를 카를 마르크스 머리에 나온 산물이라 규정하는 것이 더 쉽고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한 사회적 원인을 밝혀내기보다 니콜라이 2세의 어리석임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런 논리에 맞추어서 아니테에 대해 생각한다면 아니테의 개인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이 서양에서 마찬가지로 친일파로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니테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느낌 보면은 아니테를 그런 시대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오직 그 행위 하나 자체만 가지고 친일이다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우리의 성급한 주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결론은 부끄러운 기억이고 망각의 역사입니다. 앞서 전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프랑스는 독일의 지배가 수치스럽고 망각해야 할 역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친나치 행위자를 모두 관용과 용서로서 사면을 하고 민족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개인과 사회를 구별하여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인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관심만큼이나 인간의 역사관의 오류와 불공정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인들은 사람을 얘기하고 신사는 세상 일을 말한다. 스펜서 이 지적은 세계 볼 말입니다. 역사는 한 개인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는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은 개인의 의식적 행동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개인의 무의식적 의지를 이끄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루이 16세 왕의 잘못이라기보다 전 국민의 굶주림과 신분에 대한 억압의 결과입니다. 주권자인 고종이나 이완용 등 위정자들은 그들의 신분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는 분명히 친일이고 매국입니다. 그러나 주권도 없고 권리도 없었던 피지배층에게 강압적으로 주어진 식민 통치 하에서 이들의 행위를 개인의 잘못이라고 돌리기보다 어쩔 수 없는 집단적 수능의 원인으로 분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규명한 다음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는 것이 다음의 순서입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인간은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저항 혹은 순응은 모두 그 사회의 산물이고 반영입니다. 개인의 행위가 개별적 사상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식민 통치 시기, 항일 혹은 친일은 개인의 생각에 의해 생겨난 행위가 아니라 식민 통치의 산물입니다.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적대 관계를 설정하여 사회 대립 관계를 초래하는 것은 역사의 임무가 아니고 또한 그게 올바른 친일 청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의 한 인물 혹은 집단들의 행위에 관한 연구는 오직 한 단어, 이해입니다. 일제 통치 시기의 시대적 상황에서 복종의 강압, 불복종에 따른 가혹한 처벌, 그에 따른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학교, 가정,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이런 요인들은 조선인들에게 생존 의식과 주어진 환경 적응 등을 통해 내면화된 겁니다. 그리하여 그런 체제 속에서 각 개인 혹은 집단들은 이러한 복종과 순종이 정당하다고 인지되고 이에 따라 심지어 의무감까지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 공동체에서 개인이 속한 집단은 개인들의 행동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며 도덕적 가치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대개 친일 인사들은 국내에서 활동하여 일제에 충성할 것과 징용, 정신대 독려하며 일제에 충성할 것을 조선인들에게 선전하고 일제 식민 통치에 일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자신의 영달을 위해 친일에 앞장선 인물이 진짜 친일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응과 친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당시 조선인들은 식민 통치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순응했을 뿐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닐 때는 외국에 가서 유명 인사가 되었을 뿐 국내에서 지냈을 때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에 순응주의가 모면패인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독일에서 활동했던 세계적인 음악가 윤희상 씨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음악가로서의 고뇌 이것을 안희태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윤희상 씨는 이념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단된 그 족을 두고 빨갱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친북파로서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이지만 그 사람이 독일 국영방송과 인터뷰했을 때에 자신이 두 개로 나눠진 이념에 의한 분단된 조국에 의해서 자신이 음악가로서 선택해야 할 고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안희태도 식민 통치 있을 때 일본 식민 통치와 조선으로서의 독립 문제를 두고 하나의 음악가로서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애국가를 작곡했던 것은 그가 조국을 사랑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만주국을 작곡을 하고 지휘를 했었던 것은 또 다른 그 시대에 수능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친일이 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시대에 불행한 시대에 살았던 음악가가 가졌던 고뇌 그것을 우리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애국가를 작곡했고 어떤 마음을 갖고 만주국을 작곡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면을 살펴보지 않고 그 사람을 섣불리 외적인만 가지고 친일을 규정하는 것은 다소 우리 역사가의 자세가 아니라 잘못된 편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